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낼 독신녀이기도 하죠. 제가 두 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이면 열, 분명히 제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뒤에서 말하는 걸 알아요. 하긴 한 번도 하기 힘든 이혼을 두 번이나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구한 제 팔자에 다들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연글을 쓰는 것도 제가 받는 그런 모함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지만 여자는 저뿐이었고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을에 그렇듯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던 첫 번째 남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도박 중독. 그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카지노에 다녀온 뒤로 흥미를 느낀 것이 도박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자라면 벌고 넘치면 쓰고. 좋게 말했지만 실상은 경제관념이 크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구두쇠예요. 첫 남편이 모든 걸 날려먹고 그걸 모르고 있던 저마저 피해를 입었을 때 깨달았거든요. 돈과 관련된 일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조건 호구가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신중하게 생각했죠. 연애를 하는 것도 버거운 날들이었지만 그 사람은 무척 착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으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고요. 정말 겁 많은 소시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 덕분에 저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시에 집은 반반으로 부담했어요. 제가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저는 집값의 절반을 마련했고 그 조건으로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도리어 좋아했어요. 자기가 내야 할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은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재혼을 한 거였는데 저는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한 거였죠. 결혼할 때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하나 받았어요. 절대로 도박은 하지 않기로요. 그 흔한 로또 한 장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관심도 없다며 알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을 잘 지냈는데 그 뒤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아주 바쁜 날이었어요. 밀려드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시달리다가 퇴근길에 올라 축적된 피로를 간신히 이기고 있었던 때였죠. 이제 곧 출산 휴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만삭의 임산부.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건 출산 휴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뭐해? 퇴근하는 길이야? 요새 연락 뜸하더니 잘 지내? 웬일이야?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저의 절친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였어요. 남자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스러운 느낌의 친구라 여자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아이였거든요. 제 결혼식에 와준 친구 중에 남자였던 친구는 이 친구뿐이었어요. 나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내가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혹시 너네 남편 주식하는 거 알아? 주식?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 없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네 남편이랑 저번에 술자리에서 친해져서 전화번호 주고받았잖아. 그런데 요새 계속 좋은 종목 있으니 투자할 거면 자기한테 말하라면서 전화나 문자를 넣더라고. 딱 잘라내기 뭐해서 지금은 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이제는 연락 와서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를 나한테 설득시키더라고. 주식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각을 잡아?
당신 혹시 주식해? 아, 그것 때문이야? 주식해. 여태까지 모은 돈 끌어다가 주식에 다 넣었어. 그 돈을 다? 주식은 도박이랑 다르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주식도 눈만 떼면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모아둔 돈에 반만 넣어서 하지 왜 다 넣어버렸어? 푼돈으로 하면 푼돈밖에 못 벌어.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돈 좀 벌어야지. 여보, 나는 돈 많은 것보다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다시 회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친구 녀석도 돈 많이 벌었다고 했거든. 남편이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감이 오더군요. 남편이 소개시켜준 친구들 중에 제 레이더망에 딱 걸린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허세가 있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많고 하는 말마다 허풍이 섞인 사람. 사기꾼 같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필이면 그런 남자의 말을 듣고 주식에 입문했다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고 제가 받을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집 살 때 끌어다 쓴 대출금으로 나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주식을 하고 있으니 나 다음 주부터 출산휴가야. 한 달이면 아이 태어나. 그리고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대출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알지?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은 꼬박꼬박 나한테 줘야 해. 그래야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지.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월급 중에 다른 건 모르겠고 100만 원은 꼭 나에게 달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만 일단은 주의하며 남편을 살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날마다 남편에게 생활비부터 달라고 닥달했어요. 물론 닥달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꼈어도 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3인 생활에 생활비 100만 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장 보험, 통신, 관리비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나가는데 식비가 충당이 될 리가 없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제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곧 있을 시부의 생일에 남편이 주식에 넣은 돈을 토해내도록 만들기로 한 거죠. 제가 시부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해야 할까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는 바쁘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척만 했죠. 그리고 시부 생일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형과 누나가 아버지 생일이라며 옷이며 지갑이며 현금을 갖다 바칠 때 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빨리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생일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주식하느라 여윳돈이 얼마 없거든요.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애 키우니까 돈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부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 주식하냐?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주식에다가 넣으면 집에 생활비가 없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생활비로 100만 원은 줘요.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100만 원은 관리비랑 보험, 통신비도 포함이잖아. 그거 빼면 50만 원도 안 남는 거 알지?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부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군요. 너 그런 것도 제하지 않고 꼴랑 100만 원만 줬다고? 저 어린 손주 분유 한 통 사 먹일 돈도 없었겠네. 너는 다 큰 놈이 마누라의 자식 새끼 놔두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주식이라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다. 넌 대체 뭘 하길래 월급을 다 거기다가 때려 넣어?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저조차고 투자를 하겠어요? 다 우리 애를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좀... 그래서 너 얼마나 벌었는데? 네가 넣은 돈에서 얼마를 더 벌었어?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말도 못하고 눈빛을 피하더군요. 딱 봐도 느껴지는 폭망의 기운이었어요. 너 설마 그거 다 날린겨?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 그것만 올라오면 이번 손해는 다 덮고도 남을 정도고. 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어?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 당한 것도 못 봤어? 능력이 안 되면 시작을 말았어야지. 네가 여태껏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수익을 내? 친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방 번다고 했단 말이에요. 친구 통장 보니까 엄청 돈 많이 벌었던데 저라고 왜 못해요? 이놈아, 네 분수에 맞게 살아. 주식은 아무나 해? 그것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처음부터 한탕 벌어보자는 게 말이 되냐? 당장 돈 다 빼. 손해를 받던 말던 지금 당장 빼지 않으면 내가 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시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싫어요. 벌써 절반이나 잃었는데 지금 빼면 손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그게 올라올지 망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경고했다. 너 지금 당장 돈 다 안 빼면 너 집 살 때 아빠가 빌려준 돈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 테니까. 결국 시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은 포기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절대로 주식하지 마. 주식이나 도박이나 중독되면 정말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를 봐서라도 우리 그냥 돈만 열심히 모으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아. 응?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벌고 싶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뭘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시도하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게다가 멋모르고 도전했다가 쪽박차면 다 본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고깝게 들렸는지 남편이 버럭하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언제 돈을 모아? 당신이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 주식 진짜 빛을 봤을 거라고. 당신이 다 망쳤어. 어떻게 책임질래?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 나랑 애 생각은 해보기는 한 거야? 우리 생각했으면 당신이 그 많은 돈 절대로 주식에 투자 안 했을걸?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어딨어. 초짜면 초짜답게 소액으로 굴리면서 공부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크게 한탕 해볼 생각으로 남한테 주입받은 종목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게 잘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야? 벌써 떡상으로 하고도 남았어야지. 벌써 당신 반이나 잃었잖아. 제 정론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닫고 거칠게 운전만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투자한 종목은 쪽박 찼어요. 그리고 중간에 반을 잃고 주식을 매도한 남편은 그나마 그거라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빼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주식에 들어간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나면 남편의 콩알 만한 간이 알아서 남편을 주식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으니까요. 주식을 팔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로 조용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도 많이 늘었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죠. 남편이 이제야 그런 쪽으로 관심을 끊었나 보다 하고
태평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곧 발생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아서 쓰지 않고 넣어뒀던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여기 있던 가습기 못 봤어? 안방 가습기 청소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거든. 결국 못 쓰게 돼서 그거 찾는데 안 보이네. 찾던 가습기는 친정오빠가 출산할 때 선물해준 물건이었어요. 남편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뭔가 정리하다가 잘못 버려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던 제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보, 베란다에 넣어둔 밥솥이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 그 밥솥은 제가 산 밥솥이었어요. 쓰고 있는 물건이 꽤나 쓸만해서 계속 쓰다가 망가지면 그걸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새 제품이 깜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은 또 모른다고 하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중고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제가 찾던 밥솥과 가습기 이름을 검색했더니 중고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몇 보이더군요. 그런데 최근 물건 중에 제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올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대로 놀라버렸어요. 바로 그 아이디가 남편의 아이디였거든요. 게다가 더 화가 난 건 산지 얼마 안 된 물건도 미개봉 물건도 모두 가격을 반이나 후려쳐서 팔았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빠르게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최신 제품이었거든요. 여보, 여기 있던 공기청정기 어디 갔어? 그거 팔았어. 어차피 별로 효과도 없잖아. 정말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왜 팔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그거 꼴랑 얼마 한다고. 돈 없어서 팔았어. 됐어? 당신이 매달 가져가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래? 돈이 없냐고? 나 다시 일 시작하고 생활비 주는 것도 반으로 줄었잖아. 당신 월급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아직도 주식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폰을 빼앗아 확인부터 했어요. 그런데 주식에는 잔고가 0원이더군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주식도 도박도 안 하는데 돈이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당신 밖에 살림 차렸어?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무슨 헛소리야. 그냥 돈이 좀 필요했었어. 내가 돈 어디다 쓰는 것까지 당신한테 말해야 해? 내가 산 물건 팔아치우는데 그걸 내가 몰라야 될 이유도 없지? 말해봐. 그 돈 다 어디다 써? 아니면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야. 아니라고. 에휴, 너하고 무슨 말을 하냐. 됐어. 말해보라고. 당신 가습기랑 밥솥도 당신이 갖다 팔았지? 그래, 내가 했다. 됐냐?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팔았다고 생색은. 나중에 갚아주면 될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고 있니? 응,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바쁜 건 아닌데 네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인데? 이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얼마 전에 뜬금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너 첫 번째 결혼해서 그런 일로 이혼했으니까 좀 걱정돼서. 뭐? 투자?
그제야 남편이 뭘 하려는 건지 알게 됐어요. 도박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투자. 당시 유행 중이던 코인이었죠. 설마 돈 빌려줬어? 돈을 왜 빌려줘? 나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이 서방 괜찮긴 한 거니? 모르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끊어봐. 혹시라도 아빠나 오빠한테도 잘 말해도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제가 왜 첫 번째 결혼에 이혼했는지 다 아는 남편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온 남편은 못마땅한 모습이었고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있으면 투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 어차피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말 시작도 못하고 끊어냈을 거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먼저 말 꺼냈지.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왜 저번 남편이랑 이혼했는지 몰라서 그래? 도박 중독이었다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언제 도박장 들락날락거렸어? 그 사람은 돈 갖다가 불법적인 일에 퍼부은 거고 나는 주식이랑 코인이라는 합법적인 일에 쓰고 있잖아. 코인이랑 주식이 불법이냐?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모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액부터 시작하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잖아.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라고. 그리고 도박이랑 주식 코인이 다르긴 왜 달라? 똑같아. 소액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다 합법이지. 그런데 당신이 감당 못할 금액으로 다 퍼붓고 집안 세간살이까지 팔아가며 하는 건 중독이야. 도대체 코인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코인도 그 미친놈이 하라고 하든? 그래? 그래, 그 친구가 알려줬다. 왜? 그래서 뭐가 문젠데?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내가 내 돈 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참견질이야? 아, 진짜 열받아서. 그리고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당신보다 훨씬 도움되는 친구가 그 친구거든? 내 친구 욕하지 마. 잘하는 짓이다. 친구 이야기는 그렇게 새겨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탕진하면서 와이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정신 좀 차려. 제가 아닌 친구를 감싸는 남편 놈을 보며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보였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을 하고서요. 제발, 제발. 당신 진짜 중독이야. 이러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래.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 결혼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내가 왜 중독이야? 당신 전 남편 같은 사람이 중독이지. 내가 대출 끌어다 코인에 넣는 거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너 전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굴었어? 전 남편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도박 중독인 것처럼 꾸며서 이혼했어. 중독이 뭔지 몰라서 그래? 있는 돈 다 끌어다 쓰는 게 중독이야. 지금 당신 꼴을 좀 보라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했잖아.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래? 결국은 안 빌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중독자 만드니까 기분 좋아? 너랑 대화하면 답답해 돌아버리겠다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이미 남편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찾아갔어요. 시댁에는 시부는 출타 중이었고 시모만 집에 계셨어요.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그이가 이번에는 코인에 손을 댔어요. 제발 어머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이러다 진짜 집 다 말아먹겠어요. 제 말에 시모가 가만히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니? 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 아내가 돼서 남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아서야 될 일이니?
너도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남편 하는 일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걔도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님, 가족을 위한 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게다가 지금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다 팔아서 코인 할 돈까지 모으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죠.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럼 네가 말해봐라.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니? 시모의 그 모습에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저 모양이면 남편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시부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부는 없었죠. 어머님이 안 해주실 거면 아버님께 부탁할게요. 넌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이제 그만 좀 설치고 다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절대로 그렇게 놔둘 생각 없어. 꼬우면 네가 나가. 우리 아들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생각 말고. 시모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이혼을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2번의 이혼으로 제가 받을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도 큰 걱정이었어요.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전 남편 일에서 깨달았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중독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요. 아시죠? 도박하는 놈은 손모가지 날아가도 한다는 거. 그 말 그대로예요. 중독이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저와 함께 살며 제가 산 물건들까지 내다 팔 정도면 이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손절이 답이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가진 코인이 얼마나 잘 될지 나는 상관 안 해. 그게 얼마나 뻥튀기 되든지 간에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 내가 하자고 한 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딴 건 바라지도 않아. 재산 분할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다만 이 집, 공동명이고 집값도 내가 반 부담했으니 집값 반은 나한테 줘. 처분을 해도 되고. 당신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어.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나한테는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해? 당신이야말로 위자료 나한테 지급해야 할걸?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더군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 위자료도 자기가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 착각을 바로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돈에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 돈을 코인에 집어넣을 생각으로 가득 찬 남편놈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망쳤다는 생각부터 저놈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맘대로 생각해. 나는 내 권리 주장할 거고 이혼 소송도 필요하면 할 거야. 당신 얼굴 더는 보기 싫으니까 나는 친정에 있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놈은 열심히 돈을 빌리러 다니더군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애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2주 만에 집에 갔더니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텅 빈 집안이 보이더군요. 이미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가격이 나가는 건 전부 다요. 그걸 보면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 이혼하자 말한 게 정말 제 삶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편 사촌 형님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까지. 아니,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저번에 빌려준 돈 돌려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니 당황했죠. 네? 무슨 돈을 말하는 건지. 왜?
그때 남편 통해서 빌려간 돈 있잖아요. 투자해준다고 들고 간 돈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계좌로 보내셨나요? 그건 아닌데 남편 앞으로 보냈는데요. 저는 받은 바 없고 투자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제 남편이 가지고 있겠죠. 저한테 전화하셔도 그 돈은 못 돌려받으니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그치만 돈은 와이프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 금융기록 보여드릴게요. 전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이혼해서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거 일절 안 하거든요. 만약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겠죠. 뭐 때문에 제 이름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 남편에게 꼭 돈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참던 화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인간이 제 이름을 팔아서 돈까지 빌렸다는 사실이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도박 중독자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저에게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가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고 열불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 결과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 놈은 제게 위자료와 집값의 반을 지불해야 했고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감당 안 될 만큼의 빚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남편을 법원에서 그냥 두고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가진 돈이 아예 전무했어요. 제게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 놈이 대출을 미친 듯이 당겨서 받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집이 그나마 멀쩡했던 건 공동 명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두 사람 걸려 있으니 대출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찾아보면 공동명의라도 대출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 지분만큼만 대출이 가능했겠지만요. 왜 우리 이혼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법원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코인 다 팔고 털고 나와. 그 돈만 있어도 당신 사는 데는 불편함 없을 테니까. 저는 정확하게 남편이 얼마를 코인에 넣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코인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언제 빼더라도 빨리 뺄수록 덜 손해본다는 걸요. 왜냐면 코인이 잘 되면 돈을 저렇게 빌릴 리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된 걸로 불려서 또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코인이 잘 되고 있었다면 제게 순이익을 보여줬겠죠. 아는 척 하지 마. 당신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는 포기 안 할 거야. 저번에 주식할 때도 당신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털어야 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달라. 내가 받은 정보대로만 하면 2배, 아니 3배까지 뛸 거라고. 당신이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돈 없다고 나한테 들러붙지도 말고. 남편의 그 말은 어디선가 들은 말이었어요. 전 남편이 딱 저렇게 말했거든요. 크게 한탕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러고서 지금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정말 폐인이 다 된 채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남편 놈의 저 말에 의미를 둘 필요를 못 느꼈어요. 게다가 이 이혼을 빌미로 돈을 더 끌어다 쓰는 그 지독함에 제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었어요. 저와 애라도 살아야 했으니 저 남자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일 없고 난 그렇게 번 돈도 필요 없어. 일하는 걸 그런 식으로 다 털어먹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지.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 애한테 연락하지 마. 코인 중독자가 애 아빠라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저는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그저 싹 사라졌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설득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꿈 같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 인간 설득이 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끝냈어요. 이미 판결은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하라는 내용이었지만 남편이 그걸 들어줄지는 모를 일이었어요. 다만 그 집만 팔면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영 돈이 없으면 코인을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나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주치지 말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는 전 남편이 답답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정말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것 같아. 당신이랑 우리 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뜬금없이 전화한 남편놈은 수화기 너머로 질질 짜고 있더군요. 솔직하게 미안하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올 말들이 대강 예상이 됐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주식이랑 코인은 다 털고 나왔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코인은 아직 하고 있어. 지금은 똥값이지만 언젠가는 오른다고. 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들 다 사라져도 그것만은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밀어줘야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나는 당신이 코인이나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당신한테 줘야 할 돈들이 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바로 다 갚지는 못해.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코인만 잘 되면 당신 거부터 갚을 거긴 한데 좀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재결합을 말하더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 이번에는 연장을 요구하더군요. 연장 정도야 해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저놈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코인부터 할 놈이라는 거였어요. 나 당신이 돈 안 주면 강제로 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 월급 봉투부터 먼저 잡히는 거 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봐. 간단한 방법 있잖아. 집 팔아서 나한테 집 반값이랑 위자료 주면 우리 사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집을 완전히 당신한테 넘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넘겨야지. 당신이 지금 줘야 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당신이 잘못했으니 나한테 주라는 거거든? 여전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지? 왜 네가 돈 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 거봐.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도박 중독자 피했더니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결혼한 2사람이 다 이런 남자냐고. 결국 화가 나 소리를 빽 지른 저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꾹꾹 눌러댔어요. 절대로 주식 같은 거 안 할 것처럼 생긴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감이 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 화가 꽤나 잘 통했는지 남편 놈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줍잖게 아는 척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시부는 그나마 남편의 코인 중독을 걱정하던 분이셨는데 제게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라가 내가 아들놈 잡아다가 절대로 허튼 짓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 건데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 아버님 생각은 고맙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놈이 늦바람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내가 단단히 일러두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한테도 아들한테도 안 좋아. 시부의 걱정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제 입장까지 생각해주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부의 노력도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시부를 이유로 돌아가 봤자 그 집에는 시모가 있잖아요. 열심히 아들 일탈을 도운 시모가요. 아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시모의 말이 턱하니 걸리더군요. 죄송해요, 아버님. 전 제 아이를 코인 중독자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난을 물려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게 전화하셔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번 이혼 후에는 죽을 때까지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예정이거든요. 애 보고 싶을 때는 말씀하세요. 아버님 혼자만 오시는 거면 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는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남편의 집을 팔도록 강요했더라고요. 안 팔고 어떻게든 돈을 빼려고 용쓰다가 시부에게 들킨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허튼 생각은 하지도 못하도록 시부에게 감시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골이 다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사무직으로 양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용직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남편의 직장만큼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사무직이라도 꽤 잘 버는 직장이었는데 왜 그만뒀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 사촌에게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제 이름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빌린 돈들이 꽤 규모가 커진 데다가 그렇게나 고대하며 기다리던 코인도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 코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조금이나마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댈 곳이 아예 사라진 남편놈은 가지고 있던 집부터 팔아서 제게 주고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나온 퇴직금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참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멀리 돌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들어가려 해도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은 없는 상태라 같은 직군에서는 취직할 곳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한 모양이었죠. 세상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떡상했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런 소시민들의 돈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같은 마인드가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누라며 자식이며 다 내팽개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저는 신혼집이었던 집 한 채만은 제 것으로 만들어 아이랑 잘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공동명의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가 30% 정도 부담을 했음에도 첫 번째 남편 이름으로 해놨었죠. 그랬더니 결국 남편은 그 집마저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담보대출 한도 끝까지 꾹꾹 눌러담아 다 빼먹고 결국은 제게 줄 위자료도 제대로 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최대한 제 지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집을 산 거예요. 공동명의라면 몇 개의 대출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허락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면 대출 한도가 확 줄여준다든지 그렇더라고요. 이 집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집을 살 때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한번 크게 당해본 경험자가 하는 말이니까요. 주식, 코인 중독자 남편과 재산 없이 이혼하게 된 것도 열받는 판국에 집마저 날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만 있으면, 아니 최소한의 미천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두 번째 이혼을 하고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해서 또 이혼한 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제 탓이 클 거라 예상하며 물어뜯었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도
제 결혼에 대해 대충 알고 있고 저를 이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